철문 안에 또 다른 왕, 교도소를 지배한 조폭 서열.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서울 남부구치소 정문 앞에 호송차가 멈췄을 때 한태식은 이미 판결문 내용을 외우고 있었다. 징역 18년, 조직폭력, 특수상해, 공동공갈. 판사는 사회적 위해가 중대하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가족들의 눈빛은 끝내 피하지 못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태성파 2인자가 아니었다. 수용자 번호 4721번. 교도관은 이름 대신 번호로 그를 불렀다. 4721번, 이쪽. 수용동 복도를 걸어가며 그는 낯선 냄새를 맡았다. 소독약, 땀, 오래된 콘크리트의 습기. 교도소는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질서가 숨어 있었다. 소리 없는 시선, 미묘한 고개 끄덕임, 밥줄에서의 위치. 말은 적었지만 규칙은 분명했다. 첫날 저녁,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을 때였다. 옆자리의 중년 수감자가 그를 훑어봤다. 태성파 한태식?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긴 바깥이 아니다. 그 남자는 박두철, 부산 기반 신앙회 행동대장 출신으로 이미 이곳에서 6년째 복역 중이었다. 교도소 안에서 조직폭력 출신 수감자들을 묶는 비공식적 중심 인물.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교도소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장기 복역 중인 조직폭력배, 경제사범과 사기꾼, 그리고 아무 배경 없이 실수로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 문제는 첫 번째 부류였다. 바깥에서 형성된 서열이 철문 안에서도 이어지려 했다. 직접적인 폭력은 드물었다. 대신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다. 세면 순서가 밀리고 작업장에서 힘든 공정이 배정되고 간식 구매가 제한된다.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되면 숨이 막힌다. 태식은 처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가 말을 걸어도 짧게 답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교도소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눈에 띄는 것이라는 걸. 그러나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밖에 아직 돈 관리하는 애들 남아있다더라. 면회 오는 사람도 계속 있대. 돈은 교도소에서도 힘이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도 방법은 늘 생긴다. 누군가는 편지를 통해, 누군가는 면회 때 암호처럼 말을 흘린다. 바깥의 자금은 안쪽의 영향력으로 바뀐다. 어느 날 작업장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한 수감자가 태식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다. 앞 좀 보고 다녀. 사소한 시비였다. 그러나 주변 시선이 일제히 모였다. 반응을 기다리는 눈빛. 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 선택은 자존심을 깎아내렸지만 불필요한 신호를 차단했다. 박두철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 뒤 교도관이 갑자기 태식의 사물함을 검사했다. 침상 아래에서 작은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이거 내 거냐? 아닙니다. 하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물건이 나온 이상 책임은 수용자에게 돌아간다. 그는 즉시 징벌방으로 이동됐다. 30일 독거 수용. 좁은 방, 작은 창, 하루 한 번의 운동.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는 그제야 이해했다. 이건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경고였다. 내가 조용히 있어도 네 과거는 조용하지 않다. 징벌방에서 나온 날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미묘하게 고개를 숙였다. 박두철이 다가왔다. 여긴 새로 들어온 놈이 판 흔들 수 있는 데가 아니다. 태식은 짧게 답했다. 판 흔들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계산이 시작됐다. 이곳의 질서는 겉으로는 교정당국이 만들지만 실제로는 수용자들 사이에 균형이 좌우한다. 그리고 균형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 그날 밤 그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바깥에서 쌓아 올린 제국은 무너졌다. 하지만 철문 안에도 또 다른 제국이 존재했다. 보이지 않는 서열, 침묵으로 유지되는 권력.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복종도 도전도 아닌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징벌방에서 나온 뒤 한태식은 일부러 더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다. 작업장에서는 가장 힘든 공정을 자청했고 식사 시간에도 말없이 줄을 섰다. 그러나 교도소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가 휴대전화 사건으로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 물건이 그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취침 점호 직전 젊은 수감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형님, 잠깐 괜찮습니까? 김민수 29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7년형. 교도소 안에서는 컴퓨터 관련 작업을 맡고 있었다. 눈치 빠르고 계산이 빠른 인물이었다. 왜? 형님 물건 일부러 넣은 겁니다. 태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누가? 민수는 주변을 한번 훑고 낮게 말했다. 박두철 쪽입니다. 작업장 자리 재배치 얘기 나온 뒤로요. 태식은 기억을 더듬었다. 징벌방 가기 전 그는 작업장 관리 교도관에게 건의서를 낸 적이 있었다. 일부 수감자가 힘든 공정을 독점적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이익이 건드려졌다는 뜻이다. 확실하냐? 직접 봤습니다. 대신 저도 위험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내부 고발은 배신으로 통한다. 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두철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질서 유지자로 인식돼 있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보다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한 수감자가 작업 도중 손을 크게 다쳤다.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사고 보고서는 개인 과실로 정리됐다. 형님, 적어도 연결돼 있습니다. 김민수가 속삭였다. 작업장 책임자 쪽에 박두철 사람 있습니다. 태식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면 충돌은 피했다. 그는 교도관 면담을 요청했다. 직접적인 고발이 아니라 환경 개선권의 형식이었다. 최근 작업장 내 갈등이 심합니다. 특정 수감자에게 업무가 편중되고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날짜, 시간, 공정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감정 대신 사실을 나열했다. 교정당국은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교도소는 언제나 조용히 조사한다. 그러나 그 다음 주 예고 없이 작업장 점검이 실시됐다. 사물함이 열리고 메모지가 압수됐다. 작은 쪽지에는 외부 계좌 번호와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수영동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박두철이 태식 앞에 섰다. 네가 움직였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긴 말보다 흐름이 중요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경고였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몇몇 수감자들이 교도관에게 개별 면담을 요청했다. 식자재 부족, 간식 대리 구매, 작업 배치 불공정, 작은 불만들이 쌓여 있었다. 태식은 일부러 더 뒤로 물러섰다. 그는 선두에 서지 않았다. 대신 듣고 기록하고 필요하면 방향만 제시했다. 감정으로 하지 마라. 증거부터 모아. 김민수는 작업장 일정표를 정리했고 또 다른 수감자는 물품 지급 내역을 메모했다. 모두 공식 절차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던 어느 밤 수용동에서 작은 소란이 발생했다. 한 수감자가 박두철 측근에게 항의하다가 밀쳐졌다. 큰 폭력은 아니었지만 CCTV에 찍히기엔 충분했다. 다음 날 관련자들이 조사실로 불려갔다. 박두철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교도소의 권력은 단단해 보이지만 공식 기록 앞에서는 취약하다. 태식은 침상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다. 밖에서 힘은 돈과 폭력이었다. 여기서 힘은 기록과 절차다. 그는 아직 싸움을 끝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보이지 않는 서열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다. 작업장 CCTV 사건 이후 수용동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교도관들의 순찰 횟수가 늘었고 점호는 더 길어졌다. 사소한 말다툼도 바로 분리 조치됐다. 겉으로는 질서 강화였지만 안쪽에서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다. 박두철의 측근 2명이 조사실에 장시간 불려갔다가 돌아왔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눈에 띄게 말을 줄였다. 한태식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관찰했다. 교도소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은 시선이었다. 전에는 박두철을 중심으로 모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식사 줄에서의 위치, 운동 시간의 간격, 사소한 대화의 방향까지 달라졌다. 형님,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김민수가 낮게 말했다. 두철 쪽 애들 외부 계좌 문제로 조사 들어갔답니다. 압수된 메모지에서 나온 계좌는 차명으로 개설된 것이었다. 그러나 자금 흐름을 따라가면 면회 기록과 연결됐다. 교정당국은 조용히 금융추적 협조를 요청한 상태였다. 교도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공식 기록이었다. 폭력은 숨길 수 있어도 돈의 흐름은 남는다. 며칠 뒤 작업장 배치가 전면 재조정됐다. 특정 인물에게 집중됐던 공정이 분산됐고 관리 담당 수감자도 교체됐다. 그 자리는 뜻밖에도 김민수에게 돌아갔다. 형님, 이거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노골적이면 안 된다. 실수하지 마라. 태식은 경고했다. 지금 필요한 건 승리가 아니라 안전기였다. 하지만 균형이 깨진 조직은 스스로를 지키려 한다. 그날 밤 운동장에서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박두철이 한 수감자를 밀쳤고 상대는 뒤로 넘어지며 팔을 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CCTV 사각지대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박두철은 조사실로 불려갔다. 수용동은 침묵에 잠겼다. 점심 식사 시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철제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다. 저녁 무렵 결과가 나왔다. 박두철 징벌 60일, 가석방 심사일 연연기.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통제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계산이 틀어진 사람의 눈이었다. 그날 밤 그는 태식에게 다가왔다. 밖에서 넌 2인자였지.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선 네가 이긴 것 같지?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이긴 사람 없습니다. 그냥 기록이 남았을 뿐입니다. 박두철은 잠시 그를 노려보다 돌아섰다. 며칠 뒤 그의 측근 중 한 명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 또 다른 한 명은 독방으로 분리됐다. 중심이 흔들리자 주변이 먼저 무너졌다. 수용동 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은 그렇게 해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일부 젊은 수감자들이 태식을 새로운 중심으로 보려 하기 시작한 것이다. 형님,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괜히 또 흔들 필요 없습니다. 태식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여긴 조직 만드는 곳 아니다. 괜히 이름 붙이지 마라. 그는 알고 있었다. 권력의 공백은 또 다른 권력을 부른다. 지금 이 균형은 겨우 제도 위에 올라타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밖에서 무너진 제국은 폭력 때문에 끝났다. 철문 안의 제국은 기록과 절차 때문에 무너졌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또 중심이 되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다시 기대려 할 것이다. 태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정점에 서는 게 아니라 아무도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서열은 무너졌지만 긴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도소 내부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외부로 넘어갔다. 압수된 메모지, 차명 계좌 흐름, CCTV 영상, 수감자 진술서. 단순한 내부 규율 위반이 아니라 교정시설 내 범죄 단체 조직 및 특수폭행 혐의로 확대됐다. 사건은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로 배당됐다. 철문 안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이 이제 공개법정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공판 첫날 박두철은 수혜 대신 피고인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교도소 안에서 보였던 위압감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검사는 차분하게 공소 사실을 읽었다. 교정시설 내 금품 모금 및 외부 차명 계좌, 운영작업장 배치 강요 및 이익 독점 반항, 수감자에 대한 조직적 괴롭힘, CCTV에 촬영된 폭행 행위, 피고인은 교정시설이라는 통제 공간 안에서도 또 다른 위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철문 안의 권력이 법의 판단을 받는 순간이었다. 증인석에선 한태식 태식은 증인석에 앉았다. 수의 차림 그대로였다. 선서 후 검사의 질문이 이어졌다. 증인은 왜 교정당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잠시 침묵. 교도소는 처벌을 받는 공간이지 또 다른 범죄를 준비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문했다. 증인은 과거 조직폭력 이인자였습니다. 개인적 경쟁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쟁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용자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답은 감정이 배제돼 있었다. 법정에서는 과거의 명성도 교도소 안의 균열도 의미가 없다. 기록과 증거만 남는다. 증거 제시 검사는 압수된 쪽지를 스크린에 띄웠다. 계좌번호, 금액, 이니셜, 이어 금융거래 내역이 제시됐다. 면회 직후 특정 계좌로 입금된 자금, 그 후 교도소 내부 물품 구매 증가, 마지막으로 CCTV 영상이 재생됐다. 박두철이 수감자를 밀치는 장면. 짧았지만 분명했다. 변호인은 우발적 신체 접촉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흐름은 기울어 있었다. 최후 진술 선고 전 마지막 발언 기회.
박두철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입을 열었다. 교도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려 했을 뿐입니다. 폭력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그는 무질서를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법 위에 서 있었을 뿐이다. 선고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교정시설은 국가 형벌권이 실현되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위계를 만들고 사적 지배를 행사한 행위는 사회적 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박두철, 징역 4년 추가 선고. 공범 3명, 각 1년 6개월에서 2년. 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태식은 피고인석을 잠시 바라봤다. 승리감은 없었다. 오히려 묘한 허탈함이 밀려왔다. 철문 안에서 시작된 싸움은 법정에서 끝났지만 그들이 만든 상처와 균열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법정에서 돌아오는 호송차안. 태식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밖에서 무너진 제국, 안에서 무너진 서열.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것이었다. 권력은 공간을 가리지 않는다. 감옥이든 거리든 법정이든 사람이 모이면 다시 생겨난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다. 판결이 확정된 뒤 교도소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작업장 관리 체계가 바뀌었고 수감자 대표 제도는 폐지됐다. 면회 기록과 금전 흐름은 정기적으로 점검됐다. 작은 건에서 하나도 공식 문서로 남았다. 철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조용해진 수용동 박두철은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됐다. 그의 이름을 먼저 꺼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태식은 여전히 수용자였다. 그는 어떤 자리도 맞지 않았다. 누군가가 다가와 의견을 묻으면 이렇게 말했다. 공식 절차로 해라. 나한테 묻지 마라. 젊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그를 중심으로 묶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는 선을 그었다. 여긴 조직 만드는 데 아니다. 누가 위에 서는 순간 또 시작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알게 됐다. 질서는 누군가의 힘이 아니라 제도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교도소 도서관 태식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형법, 형사소송법, 판례집. 처음엔 단순한 궁금증이었다. 왜 자신은 그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어디서 선을 넘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있고 그들의 삶은 되돌릴 수 없다. 그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어느 날 김민수가 물었다. 형님, 출소하면 뭐 하실 겁니까? 태식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지. 그래도 적어도 누군가를 줄 세우는 일은 안 한다. 가석방 심사 몇 년이 흘렀다. 태식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교도소 내 사건에 협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형을 기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상태가 계속되면 누군가 또 다칠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영웅이 되려는 말이 아니었다.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심사 결과는 보류, 즉시 석방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 장면 어느 겨울 아침, 운동장에서 눈발이 흩날렸다. 철문은 여전히 높고 단단했다. 태식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밖에서 그는 힘을 믿었다.
안에서는 기록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교도소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선택을 강요한다. 보이지 않는 서열은 무너졌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언제든 다시 형태를 바꿔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위에 서느냐가 아니라 그 구조를 허락하지 않는 선택이다. 태식은 멈춰 서서 철문을 바라봤다. 언젠가 그 문이 열릴 것이다. 그때 그는 과거의 이름으로 살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철문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었다.